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말바꾸기 그 명수 트럼프와 공산주의 독재 시진핑의 회동이 흐트러지면서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은, 달러는 다시 폭등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상해와 홍콩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해외 무드도 잠시뿐 국제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서울은 10주 연속 상승 중이며 재건축이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고 소주성에 이용되는 쇼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정부가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규제 정책을 당장 폐지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사업 폐지 이런 것 등의 진정성 있는 좀 결단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수익이 많고 특정인 수백 명에게 임대 사업이 몰빵되는 정말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정부다? 자, 그건 아무리 정부를 지원하는 일반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이해 못할 어떤 상황입니다. 부동산 폭등론자, 폭락론자 모두 위험하다. 이것을 믿고 여기에 투자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시면 폭등론자, 주구장창 끝까지 올라간다고만 하는 사람, 끝까지 떨어진다고만 하는 사람, 자, 이 어느 쪽에 여러분들 편입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기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오르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론 그 많이 오르는 시점이 언제고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거기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골격은 그렇게 잡아야지 집은 계속 떨어진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따라가다가는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폭등론자와 폭락론자의 함정. 지속적인 폭등론자는요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곳들이 많은데 서울은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며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부추겨요. 장기적으로 전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사이클 때 하락한 2003, 4년, 5년 이 사이에 서울은 폭락했어요. 공급 부족인데 왜 폭락했을까요? 그리고 딱 10년 후에 2012, 13 이때 왜 폭락을 했습니까? 그때도 또 공급도 엄청 적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 집값이 계속 뛰기만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강남 30억 안 해요. 100억,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이 뭡니까? 1000억 갈 수도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신중해야 돼요. 두 번째, 올해까지 사실 올해는 뭐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6년째 상승이므로 상승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는데 지속적 매수만 권합니다. 언제까지란 말도 안 해요. 계속 올라가니까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오늘이 제일 싼 가격입니다. 세 번째, 가격이 폭등하게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왜 폭등이 위험하냐면 폭등론자가 이제 오르면 얼마나 폭등하겠어요. 뭐 2배, 3배 뛴 것들이. 그런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겠어요?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떨어집니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는 수도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있죠. 많이 뛴 것들. 심지어는 분양가 밑으로도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런 것들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30, 40대 전문가들이 폭등론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폭락론자.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이다. 저도 지금은 계속 폭락론을 한 1, 2년 계속 주구장창 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판단이 돼요. 저기 노무현 때보다.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주성이라든가 또는 집값 잡을 의지가 과연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를 의심해 보이는 어떤 그게 늘어나고 있어요. 폭등 후에는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폭락만 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 폭락만 계속 한다고 주장을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무주택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현실적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현실적이네요. 어차피 올라봤자 거기서 거기고 하락하면 폭락 위험성이 더 크니까.
폭락을 해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폭등론자가 아니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폭락론자가 아니래도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어떤 자연의 이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폭등론자와 폭락론자의 관심. 자, 여러분들 누가 폭등론자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유주택이라든가 다주택, 특히 지분이 많은 분들이 이 폭등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주택, 그리고 강남주택, 고가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 고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이처럼 돈이 많거나 또는 여력이 있거나 또는 집을 사가지고 재미를 받거나 이제 막 집 사가지고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폭등론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폭락론자는 반대가 되겠죠. 무주택, 서민들이거나 뭐 서민이 아니래도 자, 경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젊은 세대 또는 무주택자지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폭락론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어떤 사실 같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그래야 어떤 중간, 이 중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성향이 맞다고 해서 이쪽만 듣고 자기의 성향과 틀리다고 해서 이쪽은 배제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논리적 근거보다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파적 어떤 내용만 듣게 돼요. 객관적 상황보다 나의 처지에 대입을 합니다. 나의 처지에 맞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폭등론자에 심취하면 끝까지 갈아타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 차익 면에서 불리합니다. 폭락론자에 심취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불안해가지고 끝까지 매수를 안 해요. 무주택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폭등론자보다도 더 손실을 보게 돼요. 부동산 매매 타이밍은 그럼 언제냐? 자, 시기적, 지역별, 가격대,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자, 시기적 매매 타이밍 2019년 현재 신고가 중 지금 매수하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거주 및 투자자 타이밍 놓친 상황이므로 지금은 타이밍 놓쳤어요, 여러분들. 설령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얼마 뛰었는지 한번 보세요. 끔찍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뭐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2022년 흐름 보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후 올 겨울 흐름을 좀 보시라고요. 좀 더 뛰었더라도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상 그건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 너무 많이 뛰었는데 무슨 안달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세 하락, 금융 불안 요인도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시기적 매수 타이밍 가르쳐 드렸어요. 올겨울부터 한 3, 4년 봐라. 바로 잡을 사람은 겨울에 잡아도 돼요.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는 분들 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자, 두 번째, 지역별 매매 타이밍.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가장 위험해요. 이것은 뭐 서울을 떠나서 많이 오른 곳들, 분양가에서 많이 뛰었던 아니면 그냥 아파트가 많이 뛰었던, 이건 다 가장 많이 몰락할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10년 이후까지 내다보면요, 이제 10년까지 내다봤을 때 강남, 서울 인접 또는 강남 인접 이런 곳들은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 10년 이후라는 말은 상당히 모호하고 막연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올해, 내년, 내후년 한 1에서 5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락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서울 인접, 강남 인접이 더 떨어져요. 근데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내 돈이 있다 그러는 분들은 굳이 미래 전망이 안 좋은 경기도에 집을 잡을 필요가 없죠. 서울에 집을 잡는 게 맞기는 해요. 자, 3번,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 아파트 보유자는 저점의 서울로 갈아타라. 당장은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장에, 물론 경기도는 잘 팔리지도 않겠지만 반값에 던져버리더라도 서울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갈아타시라고요. 그렇게 저점에 갈아타셔라. 그 다음
가격대 매매 전략을 한번 볼까요? 2에서 5억. 지금 만약에 꼭 내가 잡는다 그러면 2에서 5억. 가격이 쌀수록 좋습니다. 소형 아파트 시세 차익이 높을 거예요. 이것도 어디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잡아야겠죠. 서울 인접 지역이나. 두 번째, 4에서 7억 중형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별로일 것 같아요. 뭐 그래도 5억, 6억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7억, 8억으로 넘어갈수록 9억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 차익, 양도세 정말 높잖아요. 자, 이번에 9억 이상 아파트 투자 수익 8억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주 낮습니다. 4억 올라봤자, 오른다는 보장도 없지만 4억 올라가봤자 정말 2억밖에 못 먹고, 이게 기간이 7, 8년 지난 다음에 사이클상 그때 4억 뛰면 오히려 1억대밖에 못 먹어요. 4억 뛰어봤자. 또 못 뛰었을 경우는 손해봐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변방인 노도강이라든가 금관구, 이곳과 비슷한 가격의 경기도 아파트가 지금 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제끼고 서울 잡아야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당장 내년 더 뛴다는 게 아니라 10년까지 내다보면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이. 이건 해외 시세에서 제가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더 닮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경기도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네 번째, 부동산 영역별 매매 전략. 자, 그럼 영역별로는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가면 안 돼요. 추격 매수. 거품이 심하니까 주의하세요. 잡지 말라고요, 새 아파트. 자, 재건축 재개발, 그렇다고 지금 잡으면 안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오히려 뭐 어떻게 분양을 하든지 간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1순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갭 투자나 이런 것들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경매당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영양가 없는 것은 잡지도 마세요. 그리고 경기라든가 지방, 폭풍 물량, 인구 감소. 지방은 왜 자꾸 반대하냐면 지방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경기도도 줄어들 거예요. 집은 계속 지어대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 꼭 기억하세요. 자, 소액 투자 추천 지역. 아파트까지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입지 제가 선택해 드릴게요. 상계 월계 잡으면 후회 없을 겁니다. 특히 어느 게 좋냐? 500세대 이상에서 가격 싼 것들 많아요. 누구는 25평이 4억 5천 거의 5억이에요. 5억. 지금 5억 정도 하는데 어떤 건 지금 500세대 넘은데도 3억 초반밖에 안 한 것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용적률이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전철 근처예요. 자, 그런 현상은 지금 전통적으로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에 대한 이격이 생겨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 싸고 세대수 많고 그렇다면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창동, 방학동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평균적으로 25평 뭐 4억, 5억대 이렇게 되는데 3억대 상당히 있습니다. 하계 신내. 자, 이쪽도 집값이 많이 안 올랐죠. 구로구에서 특히 고척 오류동, 그 다음에 금천구 독산 시흥. 경기도에서 본다면 하안주공 장기적으로 무난합니다. 철산주공은 거품이 아주 심해요. 자, 같은 입지에 광명시에서 하안주공하고 철산주공 시리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당장 보세요. 결국 닮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낮은 게 좋다고 했잖아요. 3번 GTX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자, 성남, 하남. 여기는 강남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성남 구시가지, 거기 재개발 재건축 많지 않습니까? 하남. 자, 이쪽이 전망이 밝다는 거. 제가 지금 이 7군데를 찝어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잡으려면 이런 걸 잡아야 돼요. 뭐 10억짜리, 9억짜리 아직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돈도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막 빚 3억씩 막 얹어갖고 망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클을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년 반 하락하고 5년 반 상승한다. 보통 4년간 올랐다 4년간 떨어졌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한번 볼까요? 자, 2006년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자, 2009년까지 계속 지금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죠. 2009년까지 계속 4년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여기 자, 이때는 5년이네요. 2018년까지 폭등했습니다. 2019년에 잘 떨어지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세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 빨간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폭등락이 심하죠. 그리고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한국 감정은 믿지 말라고 제가 수십 차례 지금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정부 찌라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좀 더 세분화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사이클 총정리.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려 6가지입니다. 일단 수도권 고가 아파트 서울을 의미하죠. 빨간색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재밌어요. 참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폭락했고요. 2006년에서 2009년은 폭등했습니다. 대라는 말을 써놨어요. 자, 2010에서 2014년 대폭락, 거의 반절 이상 떨어진 곳도 많으니까. 2014에서 2018년 대폭등했죠. 2019년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폭락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역시 2022년, 2026년은 폭등. 결국 이게 다 4년 또는 5년 단위예요. 정말 이게 여기까지는 팩트잖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이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4년 단위라고 여기 나와 있죠. 3에서 5년. 폭등과 폭락 사이클. 부동산은요,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학습 효과 때문에 천만에요. 자, 그동안의 30년간 시세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물론 폭등이 좀 더 세기는 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 하는 거죠. 자, 폭등과 폭락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과 경기도 시세 흐름. 이게 아까 빨간색은 폭등락이 심하죠. 많이 오른 대신에 많이 떨어져요. 대신에 오름폭이 약간 크니까 우상향. 근데 여기 연두색을 보세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최근 20년간 연도별 고점과 저점. 여기 보시면 옛날에 2006년부터 올라가가지고 2007년 꼭지 찍고 2008년 서프라이 때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2009년에 다시 폭등해서 2009년까지를 상승장으로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8년까지 계속 올랐고 19년에 좀 떨어진다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2022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 2026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거품가와 초급매. 이게 재밌습니다. 이 거품가는 항상 이 꼭지에 있어요. 자, 어떤 아파트가 6억 있다. 이 상승장에는요, 계속 1억씩 위로 가요. 상한가 위로. 6억이면 7억이 나와 있어. 7억이면 8억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승장에 추격 매수하면. 중간쯤에서 추격 매수하면 괜찮은데 바닥에서. 그 다음에 하락장 보세요. 자, 하락장은 오히려 하한가가 1층이잖아요. 1층보다도 가격이 낮게 떨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시세가 6억이면 5억, 5억이면 4억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면 초급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바로 이때 집을 잡아야죠. 꼭 바닥에서만 초급매가 있는 게 아니야. 떨어질 때는 계속 초급매예요. 올라갈 때는 계속 거품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와 규제 완화. 여러분들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든 이건 규제를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완화책을 쓰는 거예요. 부양책도 쓰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년 뛰니까 정부가 규제를 내세웠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자,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했는데 계속 집값이 뛰다가 이제 주춤했잖아요. 잘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요, 비정상적입니다. 그 심리를 누가 되살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도 당장 이거 제일 필요한 제도인데, 눈치 봐가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 중간 부분에 항상 규제가 있어요. 여기 규제. 떨어질 때도요. 한 2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규제 완화합니다.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규제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요. 재밌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부양책까지 써요. 자, 부동산 미래 트렌드도 변화됩니다.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어디다?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이다. 그리고 소형이다. 알았죠? 그리고 새 아파트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 아파트의 어떤 기대. 경기도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끔찍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이 서울 크기보다 경기도 크기가 열몇 배, 거의 20배 가까이 크죠. 자, 인구는 약 2, 300만 밖에 더 많지 않아요. 경기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땅은 크니까 막 심심하면 신도시 짓고 그렇지 않으면 택지지구 짓고 막 그래요. 왜 경기도가 10년 전보다 지금 놀라지 마세요. 20평대 말고 30평대 이상이에요. 중형평 30평대부터 40평, 50평 약
80%가 회복을 못했어요. 정고점을.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분양한 것 및 그때 시세를 찍은 것 말하는 거예요. 뭐 12, 13, 14 이때 분양한 거 말고요. 어마어마한 게 폭락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망한 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막 꼭지 찍고 가는 것들 있죠, 경기도. 뭐 동탄이라든가 킨텍스, 그 다음에 저기 수원 망포동, 뭐 나와 있어요. 송도 쪽. 막 서울에서 먼데 가격은 막 8억, 9억, 7억 이렇게.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싼 곳들은요, 서울보다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 거 오래 끌고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 2006, 7, 8, 9년 꼭지 찍고 지금도 회복 못해서 분양가 밑에 2, 3억에서 지금 빌빌거리는 거 그런 확률도 있어요. 왜? 계속 지으니까요.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끔찍하지 않나요? 이것은 여기에 위성도시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여러분들 경기도를 제가 미흡고 뭐 그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말 엄청난 문제예요. 그 다음 민간택지 상한제 여론조사. 당연히 지금 표준형 건축비 땅값 감정가라고 건설사 이윤. 자, 이 건설사 이윤이라든가 이 땅값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무주택 서민들도 설령 당첨이 안 되더라도요. 경쟁률 세져도 상관없어요. 뭐 지금 약하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고분양가 받으면요. 경쟁률 약하다 도움도 안 돼요. 나중에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제가 9억 이상 그런 것들은 남는 것도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자, 55.4가 찬성하고 22.5가 반대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자, 서울 새 아파트 재건축 시세 변동. 서울 아파트 최근 3개월 동안 보세요. 일단 5년 이하짜리들 지금 이건 뭐 한국 감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네요. 그리고 5년 초과 10년이야. 자,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114 자료 보시면 재건축.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오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러다가 이제 국무총리나 부총리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0.21 지금 최근래에서 가장 많이 뛰었네요. 오히려 폭락을 해야 할 재건축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자,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들. 자, 아버지 떠나고 고개 숙였네요. 엄마 떠나고 아들. 그 1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집 때문에 그게 집값.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도로 자꾸 밀려납니다. 경기도로 밀려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경기도도 집을 너무 많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일산이나 파주가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공급이 많아서. 지금 동탄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좀 지나보세요. 지금 상승장이라 뭘 못 느껴요. 옛날로 따지면 2006, 7, 8년이에요. 지금 6, 7년. 그러니까 못 느끼죠? 이제 만약에 2012, 13년 쪽으로 가보세요. 정말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동탄 원 부동산을 보시면 알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 통계, 상식 이것이 통하는 전망을 해야 합니다.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를 달래준다고 하여 끝없이 폭등과 폭락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런 전문가 유튜버들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되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 기본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컨텐츠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